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 중인 김경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세가 된 저는 비교적 최근까지 아들과 딸의 집에서 얹혀 살다 지금은 독립해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겪은 일들을 글로 풀어 쓰자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만 그럼에도 이 사연이 누군가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제 삶이 의미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은 항상 배고픔과 함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두 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근사한 집에 좋은 차는 없었지만 아버지 봉급날이면 갈색 봉투에 들어있는 시장 통닭 한 마리에 온 가족이 웃음 지었던 날이 생각나요. 그땐 그렇게 소소한 것에도 함께여서 행복했었죠. 시간이 흐르고 언니들이 사회생활을 할 나이가 되자 언니들은 서둘러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집에 혼자 남게 된 저는 같이 놀 친구도 아무 장난감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가진 건 너덜너덜한 종이들과 언니들이 쓰고 남은 몽당 연필 뿐이었죠. 그쯤이었을까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종이와 연필을 살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대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쓰곤 했어요. 때로는 담벼락에 글을 쓰다 어른들에게 혼나기도 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배고픔도 있고 행복했거든요. 글 속에서는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도 가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릴 적 글쓰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책 귀퉁이에 글을 쓰다가 선생님께 걸린 적도 많았죠. 하루는 교내에서 글짓기 대회가 열렸는데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애 가장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상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글짓기로 받게 되다니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꿈이 생겼죠. 작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쯤부터 저는 남는 시간마다 동네의 낡은 헌책방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 끝나고 오실 때에는 헌책방에 맡겨놓은 듯 항상 놀고 있던 저를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셨고 헌책방 할머님에게 가끔은 아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감자나 찐고구마 같은 것들을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저는 헌책방 할머님과 함께 찐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여러 책들을 읽곤 했죠. 헌책방 할머님도 그런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는 또 수업 시간에 몰래 작은 종이 조각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보신 선생님이 제 글을 가져가서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또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다고 호되게 혼날 줄 알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저를 보고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더 큰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 때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글의 주제는 본인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적는 것이었고 저는 우리 가족 그리고 어린 시절 매끄러운 고급 종이가 아니더라도 땅바닥에 글을 적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해 쓰게 되었습니다. 대회라는 것도 있고 그 행복했던 순간에 빠져 정말 물 흐르듯이 써내려갔죠. 그래서였을까요? 승리의 여신이 제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그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시에서 주최하는 큰 대회였으므로 대상자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특별 전형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국문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제 꿈인 작가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기회를 얻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곧바로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과 두 언니들은 저를 크게 축하해 주었지만 대학 등록금 액수를 듣고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아뿔싸, 등록금이라니. 제 꿈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들떠서
우리 가족 형편에 그 돈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현실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너무나도 어렸던 저희 생각보다 대학교 등록금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었어요. 부모님과 두 언니의 봉급을 모두 합쳐도 감당하기 힘들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게 없어 자식 앞길 막는다고 무척이나 속상해 하셨죠. 그러자 언니들은 너무 고맙게도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공장에서 버는 돈을 모두 보내줄 테니 너만큼은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꼭 대학교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꼭 붙잡은 두 언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제 머리를 따아주고 손을 꼭 잡고 동네를 거닐었던 부드럽고 예뻤던 언니들의 손이 지금은 재봉틀에 찔려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덮은 굳은 살로 몹시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커 보였던 그 손들이 이렇게나 작고 거칠어졌나 생각이 들어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 돈으로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었을까요? 언니들의 꽃다운 시절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돈을 어떻게 저만을 위해 제 꿈을 위해 가져다 써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고생을 발판 삼아 저 하나 꿈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고집 피울 수는 없었어요. 우리 언니들도 각자의 꿈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언니들을 따라 봉제 공장에 취직한 저는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익숙치 않은 일이라 손가락이 찔려 피가 철철 흘러도 하루 종일 앉아있는 통에 허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공장에서 버려지는 천조각이나 종이 조각에 글을 썼어요. 퇴근 후 천근만근인 몸이었지만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고 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깜빡이는 전구 아래서 흔들거리는 글자 위로 제 생각을 써내려갈 때에는 그래도 이런 현실이 그럭저럭 견딜만 했고 견뎌졌습니다. 제가 23살이 되었을 때 공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한 눈매를 가진 그이가 수줍게 믹스커피를 타주던 모습이 참 좋았죠. 퇴근길에 굳이 저희 집과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매를 데려다주며 때때로는 작은 먹거리도 함께 사서 챙겨주던 저희 남편을 저희 언니들도 참 좋아했어요. 저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작은 살림을 차리고는 상준과 상지 두 남매를 낳고 내 가족이 되었어요. 가정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자상한 남편과 내 목숨 같은 귀한 새끼들이 있어 늘 행복하고 귀한 나날들이었죠. 저희의 품 안에서 두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는 건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면서 저는 공장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일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죠. 그렇게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틈틈이 모아두었던 쌈짓돈으로 동네에 조그마한 분식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를 완전히 쉬는 것은 없이 살던 저희 살림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가게라면 아이들을 가게 안에 조그마한 방에 두고 손님 맞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손님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지만 감사하게도 단골 손님들이 있는 편이라 공장에서 벌던 돈보다도 조금은 더 많이 벌 수 있었고요. 이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이 공장에서 벌어오는 돈과 제가 분식집을 운영해서 번 돈을 아끼고 아껴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에는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너무도 긴 시간 고생 끝에 얻은 내 집이라 더욱 의미 있고 소중했어요. 아직도 집 계약을 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단칸방에서 언니들과 5 가족이 옹기종기 잤던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생각이 나면서 이 집에서는 더욱더 행복한 일들만 벌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건강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어느 날 퇴근 후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만 바빴기에 그 흔한 보험 하나 없었던 남편의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두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생활비는 제 작은 분식집 운영 수익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역부족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희 가족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생할까봐 늘 그 고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남편은 비교적 짧은 투병 생활을 뒤로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때때로 삶은 너무나도 잔인해서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더군요. 저와 제 아이들은 집안의 가장이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건 병원비와 장례비에 보태느라 늘어난 빚과 저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는 세월 주름뿐이었죠. 일상생활은 더욱 고달파졌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분식집 운영도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매일 아침 가게를 열고 밤늦게 가게 문을 닫는 것조차 버거워졌고 이런 제 상태가 손님들에게도 비추어졌는지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그저 빚뿐인 제 수중에는 허울 좋은 아파트 한 채만이 유일한 재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하나부터 식기와 도구, 어느 것 하나 제 손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 이 애정 가득한 분식집도 늘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놀기 좋아하는 사춘기였고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중년 아줌마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내 어린 시절처럼 부족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내 팔자는 어쩔 수 없는 걸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 다시금 갇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서글퍼졌죠.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일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몸도 정신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부서질 것 같은 내 몸 하나 가지고도 이를 악물고 더욱더 악착같이 일했던 것은 어쩌면 없는 가정 형편 때문에 나처럼 내 자식들도 꿈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오는 것이 죽기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학교 급식실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급식 재료를 준비하고 커다란 냄비에 음식을 끓이며 허리 한번 펼 겨를도 없이 일했죠.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느라 팔과 허리는 쉴 새 없이 아팠고 물기 가득한 바닥 때문에 신었던 장화 안에서는 발가죽이 불어터질 정도로 열심히 걸어 다녔지만 내 새끼 같았던 학교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는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관공서 그리고 사무실 청소를 하며 하루 종일 걸레질과 쓰레기통 비우기에 바빴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릎 연골은 점점 더 약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새 손님들을 맞이하고 진열대를 정리하며 눈꺼풀이 무거워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밤늦게까지 일할 때는 손님이 들어오는 벨소리도 못 듣고 꾸벅꾸벅 졸 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부족해 늘 미안했지만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죠. 저와 달리 우리 아이들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펼쳐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며 홀로 키운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제 바램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상준이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상진은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두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저는 정말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졸업하는 모습을 보며 제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무척 오랜만에 남편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지 않게 방에 들어가 숨죽여 울었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중에 먼 훗날 제가 남편을 만나러 가게 되거든 남편이 참으로 저를 대단하다고 여길 거라고 생각했죠. 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당신 목까지 해내려고 파스를 온몸에 달고 살아 기어코 아이들 잘 키워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서 조금씩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그간의 고된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에 빈자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집안일도 경제적인 문제도 모두 저 혼자서 해결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따로 집안 사정을 도와주지는 않더군요. 처음에는 그것이 서운했지만 그래 너희도 너희의 삶이 있는데 잘 아껴 모아라 라는 심정으로 저도 이전과 같이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준이가 저에게 다가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로 사업을 일으켜보려 해요. 이 사업에 성공하면 몇 배로 불려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상준이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신이 학생 시절부터 가졌던 꿈이었다고 말하는 아이의 눈에는 꿈꾸는 젊은이의 빛나고 찬란한 어떤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 가족들에게 제 꿈을 말하던 저희 눈빛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가정 형편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었지만 상준이의 그 야심찬 눈빛을 저버릴 수 없었던 저는 고심 끝에 하나뿐인 재산인 집을 팔아 제 아들 상준이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판 김에 딸인 상지도 서운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유산을 다 나눠주었죠. 그런데 이것이 제 실수였을까요? 이때부터 뭔가 아이들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상준이의 말대로 집을 팔아 사업 자금을 대주는 대신 상준이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뿐인 제 거처를 팔아버렸으니 아들의 집에서 머물면서 아들 내외에게 반찬도 해주고 손주들도 봐주며 집에서도 놀지 않고 제 몫을 했죠. 자신의 사업은 무조건 성공할 테니 그동안 했던 고된 일은 다 그만두고 편히 쉬라는 아들의 말만 믿고 집에서 편하게 어릴 적 좋아했던 글 생활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몇 년 만에 생계 걱정 없이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상준이의 사업은 제가 전해준 자금 덕에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시작될 수 있었고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쁘게 지내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밥을 잘 먹지 않더군요. 저는 상준이가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괜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쉽사리 물어볼 수 없었고 제 아들은 점차 말라갔으며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사업을 함께 일으켰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제가 집을 팔아 대주었던 투자금을 점점 잃어갔고 급기야 잔고는 바닥을 넘어 마이너스로 빚이 쌓이는 중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와서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펑펑 우는 아이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이었어요. 결국 제 아들 상준이는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와 더불어 제 투자금 또한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모았던 소중한 우리 집, 그 집보다 더 귀하게 지켜주고 싶었던 내 첫째 아들의 꿈, 그 모든 것이 제가 되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가세가 점점 기울어진 아들은
집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준이는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참 비좁은 집에서 아들 내외와 손주들 그리고 저까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 같이 살았으나 5 식구가 모두 살기에는 너무도 비좁았던 그 집에서 아들 내외는 매일 밤 부부싸움을 해댔고 열악한 집안의 환경 탓인지 그 소리는 거실 구석에 있던 저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비록 제 전 재산을 모두 날린 아들이었지만 이대로라면 아들이 호래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매일을 끙끙 앓고 있던 저에게 아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들은 무슨 말을 저에게 하려고 하는지 한참을 뜸만 들였습니다. 엄마, 일단 너무 죄송해요. 혹시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서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둘째 상진의 집에 가서 당분간 사시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두 눈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둘째 상진의 집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큰 집으로 가거든. 그때 꼭 어머니를 모실게요. 아들의 말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솔직하게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며느리의 입김이 분명 있었겠죠. 아마도 며느리가 어젯밤 제 아들을 데리고 오밤중 몇 시간을 나갔다 온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 하나 쫓겨나서 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길로 둘째 딸 상지에게 연락을 하고서는 상진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진은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무척이나 바쁜 스케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이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상진은 저를 환영해 주었지만 집에서 사위와 저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무언가 어색한 공기가 저희 사이를 훑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사위도 제가 거실로 나오면 헛기침을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이 꼭 말로 하진 않아도 나는 당신이 불편합니다. 라고는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저 또한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최대한 눈치 없는 척하며 버티고 앉아있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첫째네 집에서 머물 때에는 제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 사업자금까지 대주었기에 그나마라도 명분이 있었지만 지 오빠보다 돈을 덜 주었기 때문에 이런 눈치를 주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없이 살았지만 어떻게든 어릴 적부터 갖은 노력으로 키워낸 아들, 딸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제가 아이들에게 섭섭하게 한 기억은 아무리 머릿속을 뒤져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상지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점점 더 눈칫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사위도 저를 환영해 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과 사위의 태도는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주방으로 나가면 상지는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은 제가 할 테니 그냥 쉬세요. 딸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못 모르고 아니야, 엄마가 이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지. 라고 말하고 거들으려 했지만 진심으로 차갑게 반응하는 딸의 못 보던 모습에 당황한 저는 이후 딸이 그냥 쉬라고 하면 나서지 않고 뒤에 가만히 서 있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손을 놓고 서 있다가 결국 다시 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함께 밥을 먹는 식사 시간도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상지의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는 제게 간단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저는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상지와 사위는 둘이서만 아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반찬을 조금 더 가져다 먹으려고 하자 상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혈압 있으시니까 짠 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해도 상지는 늘 말렸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할게요. 엄마는 그냥 쉬세요. 하지만 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쉬기만 하려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손주들 앞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보며 할머니, 왜 맨날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물을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상지는 그런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잠시 우리 집에 계시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상지가 피곤해 보이길래 제가 대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요리하는 기쁨에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상지는 식탁에 앉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물가도 비싼데 이렇게 재료들을 잔뜩 낭비하면 어떡해요? 저는 너무 서운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더 외로워졌습니다. 상지의 집은 저까지 대식구가 지내기에는 넉넉할 정도로 크지 않았기에 제 방은커녕 제대로 된 침대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야 했고 그마저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마루가 삐걱거려서 손주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사위와 둘째 딸 상지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어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사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제 딸 상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를 어디로 보내겠어? 갈 곳도 없는데.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딸네 가족에게 짐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어느 날 상지는 제게 차갑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저희도 힘들어요. 더 이상은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 아닌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짐을 싸며 다시 한번 제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 상지의 집에서의 생활은 저를 더욱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었었어요.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기는커녕 매일 딸의 부부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던 그 시간들은 저에게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둘째 딸 상지의 집에서도 쫓겨나듯 나와 결국에는 작은 쪽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같은 방 한켠에 놓인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지만 그곳에서마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공간에서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됐었고 그저 저 자신만의 공간이 드디어 다시 생겼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글쓰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목이 점점 시큰거려 연필을 잡을 수 없게 되었고 점차 글을 쓰는 일이 고통스러워졌어요. 더 이상 종이에 연필로 글을 쓰기 어려워진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큰아들 상준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상준아, 엄마야. 요즘 잘 지내니? 바쁘지? 상준의 목소리는 처음엔 반가웠지만 제가 본론을 꺼내자마자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상준아,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혹시 글을 쓸 수 있는 작은 노트북 하나 사줄 수 있겠니? 엄마가 요새 노트에 연필로 글을 쓰는 게 유일한 낙인데 손에 힘이 약해져서인지 연필 다루기도 이제 조금 어렵네. 오랫동안 쓰자니 손목에 자꾸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의 부탁에
상준이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 상황 아시잖아요. 사업 다 말아먹고 망해서 아직도 저 빚밖에 없어요. 힘들다고요. 노트북은 무슨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 작가 타령이에요? 그 나이 먹고 무슨 작가를 하려 하세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상준의 말에 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화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게 이렇게나 짜증과 화를 낼 일인가 싶으면서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상황에 놓였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에 정말 통화 중에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것을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한편으로는 아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힘든 상황일 테니까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이후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저 당황스러웠던 아들과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그 작고 허름한 쪽방에 앉아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늙은이의 꿈은 젊은이의 것보다 하찮고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글쓰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작은 헌책방을 찾아가 중고 노트북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날 며칠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 소일거리를 하고 가진 돈을 긁어 모아 겨우 중고 노트북을 하나 장만한 저는 그 노트북을 통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낡은 노트북이었지만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을 처음 접해 힘들었지만 이제라도 제 꿈에 집중하고 제 삶을 되찾고 싶어서 악착같이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때로는 동사무소에 제 낡은 노트북을 들고 가서 사용법을 물으니 어린 직원들이 그 모습이 재밌었는지 제법 친절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하루 종일 글을 쓰고 또 쓰며 저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며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쪽방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저는 시간이 흐른 뒤에 제 사연과 글을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준 온라인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는 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제 일상과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심정을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제 진솔한 글을 보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댓글을 남겨주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로그를 통해 한 사업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자 할머니.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태호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아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 글이 정말로 책으로 출판될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이태호 씨의 진심 어린 격려와 제안에 용기를 얻어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출판 준비 과정은 여러 담당자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내 블로그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요즘에는 독립출판이다 뭐다 해서 생각보다 개인이 작가로 데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왜 진작 저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제 꿈을 위해 도전해보지 않았었는지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고 또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라도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악착같이 매달렸고 또 노력했습니다. 책이 출판되고 나서부터의 일은 정말이지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출판사 이태호 대표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책은 출간과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판이 금세 동났고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서점에서 제 책이 베스트셀러 매대에 놓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내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다니. 라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보잘것없는 내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떨지 두려웠지만 진실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첫 강연 날 저는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강연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객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조명이 너무 밝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뜬 봉사 마냥 허공을 보며 이야기했지만 점차 조명에 눈이 적응하면서 내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표정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날 혼자 작은 골방에서 눈물 짓던 수많은 내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기분이 들어서 울컥하더라고요. 강연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요. 짧은 강연이었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의 글이, 내 사연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첫 출판 이후에도 저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와 경험들을 계속해서 글로 담아냈고 블로그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독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저도 성장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큰 기쁨이었어요. 늙은 나이에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요즘 사람들이 쓰는 기기를 하나만 잘 다룰 줄 알아도 많은 것들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더랍니다. 제가 만약 헌책방에서 그 낡은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저 사용법이 어려워서 구석에만 처박아 놓고 있었더라면, 그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사용법을 물어보다가 블로그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았더라면, 제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무엇도 저는 얻거나 알지 못했겠죠. 책이 출판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자 저는 제 아들 상준이와 제 딸 상지에게 제 이름으로 나온 책을 보내주었고 자식들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먼저 상준이가 정말이지 오랜만에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그동안의 서운함과 아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엄마, 저예요, 상준이. 저는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들에게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에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그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태연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책 읽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이렇게 글을 잘 쓰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준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엄마의 전부를 우리한테 내어준 거였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딸 상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상지예요. 책 잘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읽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상지의 말에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이제 더 이상 엄마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식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이해하고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상준이와 상진은 종종 저를 찾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주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하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상준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엄마 책 출판 축하 파티를 열려고 해요. 엄마도 꼭 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축하해 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파티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진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 덕분에 저희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축하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동안 손주들이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상준이의 아들이자 손자 민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희 친구들도 할머니 책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할머니 책 얘기 나와요. 너무 멋져요. 손자 민혁이의 말에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자 민혁이의 말에 제 손녀 민지도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희 선생님도 할머니 책 얘기하시면서 저보고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우리 할머니라고 자랑했어요. 반 친구들이 멋쟁이 할머니를 두었다면서 다들 부러워해요. 민지의 말에 제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귀한 손주들의 천사 같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상지의 딸 예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글 쓰는 것도 배우고 싶고 나중에 할머니처럼 책도 내고 싶어요. 저는 예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지야. 너희 할머니가 글 쓰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희도 잘 알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단다. 할머니도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 뭐든지 도전해보렴. 언니 예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막내 예린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책에 나오는 멋진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다음 책엔 저도 넣어주세요. 다 함께 모인 저희 가족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딸과 손주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어려움과 고통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혁이도, 민지도, 예지도, 예린이도 모두 다 할머니의 자랑이란다. 너희들이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고 할머니도 너희들을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한단다. 할머니, 이젠 우리 집에서 매일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살아요. 손주들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서로의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손주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할 것입니다. 모쪼록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내내 그놈의 팔자 왜 이렇게 나한테만 모진 건지, 얼마나 억센 팔자인 건지 한탄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저에게 집중하며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제가 살면서 겪은 모진 풍파 속에서 얻은 보물을 나누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좋은 날과 좋은 상황이 찾아오시길, 혹 이미 행복하시다면 앞으로도 평안하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사연 마쳐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라도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즐거움과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